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사양 컴퓨터와 최신 TV, 게임과 잡지, 책, 운동기구 등 필요한 물품 무한 제공. 하루 3끼 원하는 식사와 간식 제공.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물이 칼칼 쏟아지는 욕실이 딸린 방. 만약 위와 같은 것들이 제공된다면 당신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얼마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 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생 살아도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고작 일주일 정도뿐이다. 그 이상 갇혀있는 것은 절대로 사양이다. 난 벽에 걸린 달력으로 오늘 날짜에 빨간 X표를 쳤다. 누군가에겐 천국처럼 보이는 이곳에 갇힌 지 오늘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말했듯이 난 이미 이곳이 지긋지긋하다 못해 혐오스러울 지경이었다. 분명 안락하고 편한 곳인데다가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타인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갇힌 내게는 그저 모든 것이 짜증날 뿐이었다. 한숨을 내쉬고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시계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다. 철로 된 방문 아래 작은 구멍이 열리고 식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 여기에 가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사랑한다고, 날 위한 거라고, 이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식사 때마다 저 여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 난 그 말을 무시한 채 식사를 가져와서는 밥상에 앉았다. 날 사랑하기 때문에 가둔다는 저 미저리 같은 여자 때문에 이곳에 갇힌 지도 어느덧 100일이 되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이곳을 탈출하고 자유를 되찾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창문으로 탈출하는 건 창문이 두꺼운 쇠창살로 막혀있어 불가능하다. 식사 시간에 구멍으로 들어오는 여자의 손을 낚아채고 문을 열려고 소리치는 방법 역시 힘들 것이다. 저 독한 여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게 분명했다. 사랑이랍시고 사랑까지 가둬놓는 여자니 더 볼 것도 없다. 벽에 구멍을 뚫는 생각도 해봤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다 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참을 고민하던 나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기로 했다. 난 책상에 꽂혀있는 커터칼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이제 방법은 이것뿐이다. 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가 묻은 칼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손목을 긋는다는 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내 손목에선 제법 많은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자리에 들어놓고는 눈을 감았다.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잠시 후 익숙한 알람 소리와 함께 여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눈을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식사를 넣어주던 여자가 쓰러진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다 아주 잠시간의 정적이 흐르고
여자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음식을 내팽개치곤 급히 문의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내 탈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다. 난 문이 열린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 몸을 날렸다. 여자는 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난 쓰러진 여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 그곳을 빠져나왔다. 여자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곤 주머니에 있던 천조가리로 소목을 지혈했다. 제법 통증이 있었지만 자유가 가득한 바깥 공기 덕에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다. 100일간의 고통의 시간. 이젠 끝이다. 제일 먼저 뭘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난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처음 내 눈에 띄는 사람이 자유를 찾은 나의 첫 번째 사냥감이다. 몇 달 만에 다시 시작한 사냥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감으로 벌써부터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토록 즐거운 일을 막는답시고 엄마라는 여자는 날 지긋지긋한 그곳에 가두었다. 날 사랑한다면서, 날 위한 일이라면서, 이것이 최선이라면서. 그 여자의 어긋난 주작으로 갇혀있던 100일은 내겐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 난 다시 자유를 찾았고 이 바깥 세상에서 예전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면 말이다. 드디어 입사를 하게 되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회사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회사의 말이다. 합격 소식을 통보받고 무척이나 좋아하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지방대 출신인 내가 합격하게 되다니 지금 이 순간도 믿기지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입사하게 된 김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찬 나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회사 분위기는 차가웠다. 아니,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닌 유독 나에게 대하는 태도만 차갑다.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회사니까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한테 텃세 같은 거 되게 심할 거야. 잘 견뎌라 임마. 축하한다.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앞으로가 더 힘들 거야. 근데 뭐 1, 2년 버티다 보면 적응되지 않겠어? 야, 너는 평상시 성격이 둥글둥글하니까 사람들도 금방 좋아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합격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아낌없는 축하를 해주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마음을 잡으며 어떤 부조리에도 절대 꺾이지 않고 악착같이 버티겠다는 집념을 강하게 불태웠다. 근데 고작 인사만 마쳤을 뿐인데 벌써 나의 집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 머릿속은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닌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득 찬다. 장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이제 2다리 뻗고 잘 수 있겠는데? 아버지가 오늘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다. 우리 아들 자랑하느라. 술이 취하는지도 모르겠더라. 아들아, 고맙다. 이런 부모님 모습을 생각하니 못 버틸 것도 없겠다 싶다. 한참을 자리에 앉아 뭘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였다. 이것 좀 복사해 주시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에는 권정우 대리라고 적혀 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빨리 가져가라는 듯 서류를 벌럭벌럭거린다. 나는 냉큼 달려가 서류를 받았다. 5장씩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저기, 근데 대리님.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날 올려다보았다. 대리님,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은 몇 년 썩어 터진 두꺼비라도 입에 쳐넣은 마냥 썩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 넓은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내가 왜 당신한테 반말을 써야 하죠? 당황한 나는 서류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을 뿐이었다. 저희 회사는 서로 존대하거든요. 오늘 들어온 신입 주제에 무슨 회사 규율을 바꾸려고 하네? 이봐요 당신, 그 머릿속에 개념이란 게 없어요?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개자식은 일부러 날 엿먹이려고 별것도 아닌 일에 큰 소리로 이러는 것 같았다. 주위를 곁눈질로 살펴보니 마치 모두들 짝이라도 한 듯이 다른 직원들은 수근대거나 킥킥거리며 나를 흉보는 것 같았다. 복사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재빨리 복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래서 근본 없는 지방대 졸업생들을 뽑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대체 왜 뽑은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부터 분위기나 흐리고. 이 개새끼들은 아주 내가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린 새끼들 마냥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뱉어댔다. 그래,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씨발 새끼들. 지옥 같은 하루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길고 긴 하루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권대리, 오늘 술 한잔 안 하나? 과장님이 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엊그제도 내가 쐈잖아. 아이, 왜 그러세요? 2배로 많이 보시면서. 권창우 저 씨발 새끼. 회사에서는 서로 존칭을 뭐 어쩌고 어째? 끓어오르는 화를 우옓구옓 삼켰다. 주눅이 들어버린 나는 직원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퇴근하고는 2평 남짓한 고시원으로 들어왔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한 일은 복사 몇 장 한 거랑 직원들끼리 식당 가서 맨밥에다가 바로 앞에 있는 콩나물 반찬만 해서 허겁지겁 병신처럼 처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녹초가 돼버렸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하며 그렇게 잠이 든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인데 갑자기 출근하라 해서 급하게 출근을 하게 되었다. 넓은 회사 안에는 이 과장과 권대리와 나만 있었다. 아버지 전화였다. 지금 이 공간엔 셋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전화하러 나가면 너무 눈에 튀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 점심시간에 전화해보기로 생각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1, 2분이 지나자 다시 한 번의 진동이 울린다. (6월 1일) 오전 10시 18분 전화 안 받아서 문자 보낸다. 갑작스럽게 이런 말 하게 돼서 놀랄 텐데 집에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문자를 보자마자 나는 잽싸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신호음이 2번도 채 울리지 않아서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셨다. 무슨 소리예요? 문자 받니? 아니, 무슨 소리냐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요? 사고가 났어. 일단 민수야, 얼른 내려와라. 아, 절대 너가 운전하지 말고 버스 타고 와. 듣고 있니? 알았어요.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그런지 실감이 안 나고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냥 믿겨지지 않을 뿐. 술을 먹은 것 마냥 정신은 몽롱한데 내 몸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짐을 싸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야? 얼빠져서 허둥지둥 대고 있는 나를 보며 과장님이 물으셨다. 과장님, 저 지금 당장 집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괜찮을 수 없는 걸 알겠지만 당연히 그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괜찮냐고 물어보고 얼른 가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이 개자식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개새끼들이었다. 아, 진짜 구제불능이네. 과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어이없는 말에 짐을 챙겨둔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업무가 산더미인데 아 진짜. 뭐 됐고 가라. 아, 장례 끝나고 출근할 때 사망진 나서 꼭 가져오고. 난 굳어버린 채 고개를 들어 앞을 봤는데 권종호 대리 이 개새끼는 입을 희죽희죽대며 뭔가 씹으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저 개새끼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죽이지 않고는 못 참을 것 같았다. 진짜 하다하다 별 거지 같은. 아, 됐다. 가관이네, 가관이야. 아주. 역시 짐승만도 못한 그 자식의 입에서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말을 기저대기 시작한다. 가방에 볼펜을 쑤셔넣던 나는 다시 볼펜을 꺼낸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회사 분위기를. 아, 하필 이렇게 바쁠 때 이딴 일이 생겨. 도움이 안 되나 아주.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나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신다. 이게 뭐예요? 사망 진단서다. 회사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버지, 몸 잘 추스리고 계세요. 저 올라가 볼게요.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확인해줄 사람이 없는 사망 진단서만 바닥에 덩그러니 버려둔 채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새내기가 된 지도 어언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나에겐 한 가지 병이 싹트고 있었다. 학창시절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공부에 매달리는 범생 스타일이었던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남들은 다 겪었던 뒤늦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옷에 신경 쓰느라 계절학기까지 신청해야 할 위기였지만 지금의 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법 등 패션 잡지 등을 정복하며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내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칼이었다. 생머리라고 하기엔 웨이브가 심했고 곱슬이라고 하기엔 부드러웠던 내 머릿결. 뭣도 모르는 남들이 짓거리는 말로는 왁스가 잘 먹혀서 스타일하게 하기 쉽다고 부러워하기도 했던 반곱슬 머리였다. 처음 패션에 신경 쓸 무렵 미용실에 가서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원하던 찰랑이는 생머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머릿결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다시 새 머리가 자랐고 반곱슬 머리가 눈에 띄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미용실 원장은 머릿결이 많이 상할 것을 걱정했었다. 하지만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았다. 그렇게 점점 내 머리는 푸석푸석하다 못해 지푸라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갔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조차 꽃단장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난 수시로 매일같이 집에서조차 고데기로 머리를 펴곤 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머릿결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난 좌절감에 빠졌다. 그리고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학교 수업까지 빼먹으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에게서 요즘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쓴다는 가발 이야기를 들었고 무릎을 탁 치고는 곧바로 인터넷 접속했다. 난 도저히 집 밖에는 나갈 수 없었다. 요즘 같은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 세상 고마움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난 인터넷 검색창에 가발을 검색해 보았다. 그러자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무수하게 나열되었고 이것저것 오랜 시간 살펴보던 중 유독 눈이 가는 상품이 있었다. 그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긴 생머리의 가발이었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다. 근데 이
임모다. 임모? 임모라면 사람 머리털 아닌가? 임모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난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요즘 택배는 장난 아니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포장을 뜯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찰랑찰랑 윤기까지 자르르 흐르는 가발이 들어있었고 난 바로 화장대에 앉아 써보기로 했다. 처음 써보는 가발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착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자 너무나 예뻐진 내 모습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가발로 인해 활력을 찾은 내 일상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왔다. 또 신기하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까지 받았고 별 탈 없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자 가발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가발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발을 벗은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만 같았고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 산산조각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내 머릿결을 유독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가발이라 말할 수도 없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난 가발을 벗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도 가발을 쓴 채로 감았고 그 짧은 순간도 남편에게 들킬까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부터 그는 점차 야근이 많아졌는지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난 그가 내 비밀을 알아차려 그로 인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난 모든 게 끝났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가발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내 친구 수진이가 내 남편에게 입을 놀리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은 수진이에게 향했다는 것. 그에 난 자연스레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곧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 난 그에게서 버려졌다.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내 가발이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난 또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갑갑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고 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과 그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았는지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날 찾아와서는 용서를 구했고 난 그를 용서해 주었다. 또한 수진 역시 용서해 주었다. 오늘은 큰맘 먹고 남편과 수진이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질 듯
많은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했다. 오늘 메인 메뉴는 낙지 전골이었는데 이놈의 낙지가 얼마나 싱싱하던지 냄비 속에 낙지를 집어넣었는데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리들이 하나둘씩 제 멋을 뽐내고 있었고 난 메인 요리인 낙지 전골에 국물간을 보고 있었다. 역시 맛있었다. 약간 비릿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 먹을만 했고 난 그에게 칭찬 들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한껏 들떠 있었다. 적당히 자작한 국물에 웬만큼 다 익었겠다 싶어 식탁 중앙에 전골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때마침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려왔다. 난 그가 왔음을 느끼고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그곳엔 처음 보는 사내들이 서 있었다. 누구시죠? 박진철 씨와 이수진 양의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들은 집에서 풍기는 비릿한 악취에 말을 잇다 말고 그녀를 밀치고는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악취의 원인을 확인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옆에 있던 계급이 좀 낮아 보이던 한 명은 그 끔찍한 광경을 참지 못하고 구토하며 속을 개어내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했고 인간의 내장으로 보이는 건더기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으며 식탁 위의 요리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별로 차려진 듯했다. 냄비 속엔 인간의 뇌로 보이는 물컹하면서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찐득한 것이 두 덩어리가 들어있었고 국물엔 끔찍한 살덩어리들이.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경찰을 바라보며 난 별일도 아닌 듯 현관문을 잠궜고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입을 열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괜찮으시면 좀 드시고 가세요. 순간 내 머릿결은 내 얼굴을 가렸고 내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걸렸다. 걸음을 빨리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눈뿐이었다. 거칠게 나부끼며 산길을 뒤덮은 하얀 눈. 일기예보를 철석같이 믿는 것이 아니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때 포기하고 하산했어야 했다. 가볍게 내리다 그칠 거라는 말과 달리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 정상에 있는 산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해돋이를 보며 새해 첫날을 경건하게 맞이하겠다는 생각이 이 요동치는 백색의 세계에 날 가둬버린 것이다. 대략 산 중턱쯤인 것 같아 뒤늦게 하산을 결정했지만 악이라도 가진 듯 쏟아지는 눈이 안 그래도 거친 산길을 가린 덕에 조난을 당하고 말았다. 꾸역꾸역 경사를 따라 내려가다 혹여나 사고라도 나는 날엔 그야말로 죽을지도 모를 일이다. 죽음을 떠올리자 오히려 침착해졌기 때문에 우선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최대한 둘러보았다.
온통 백색의 일렁이는 세상에서 단 한 군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풀과 낙엽으로 무성했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 자연이 만들어낸 동굴. 제법 거리가 되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때문에 주저할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눈을 헤치며 동굴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갔다. 동굴 안으로 들어와 차갑게 몸뚱이를 두들기던 눈밭에서 해방되자 금세 안도감이 새어나왔다. 침낭도 불도 있다. 이 동굴에서 조금만 버티다가 눈발이 그치면 어렵지 않게 내려갈 수 있을 터였다. 냉철하고 정확히 판단한 나 스스로를 칭찬하며 안을 둘러보았다. 동굴은 좁았지만 높이가 높아서 굳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다 몇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며 손전등을 켠 순간 눈보라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한기가 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예상대로 동굴은 오래 가지 않아 끝났다. 하지만 그 좁은 동굴 안속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다 타버린 양초와 녹그릇, 오색천, 그리고 이름 모를 부적들과 섬뜩한 그림. 가장 안쪽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차려진 제사상 따위까지 있었다. 그것만 해도 오금이 지를 지경에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바닥에 깔린 멍석 위에는 무당 옷을 입은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깃털을 뽑은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있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넓은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이 하얗게 못해 시퍼렇게 말라있는 걸 보니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게 분명했다. 시체. 난 담이 강하고 겁이 없다 자부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한참을 심호흡을 하고는 심장을 움켜쥐어야 했다. 무당이 왜 여기서 숨을 거두었는지는 알 방도가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상황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역시나 통화권 이탈이었다. 물론 어찌어찌 어딘가에 연락해봐야 딱히 도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했다. 난 간절한 마음으로 동굴 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이 지금 나갔다간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 결국 눈이 멎을 때까지 이 기괴한 곳에서 시체와 함께 불쾌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우선 시체가 내 시야에 닿지 않도록 몸을 돌리고는 가방을 내려 내용물을 확인했다. 애초에 산에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든든히 준비했었다. 버너와 코펠은 물론 물과 식량도 충분했다. 담요와 침낭도 챙겼으니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저 하루 정도, 최악의 최악이라도 이틀 정도만 시체 옆에서 시간만 보낸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나중에 산을 빠져나가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다시금 냉철한 결정을 내리고는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여분의 옷도 챙겼기에 버너에 불을 붙이고 눈에 흠뻑 젖은 양말과 겉옷을 벗어 말렸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뒤에 있는 시체가 내 귀등을 달구는 것처럼 신경 쓰였지만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분주히 움직였다. 눈이 오는 산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여전히 매섭게 내리는 눈이 서둘러 끌고 온 어둠이었지만 내가 있는 동굴까지 쫓아오진 못했다. 손전등 불빛, 두꺼운 침낭 안에는 핫팩을 2개나 넣어놔서 훈훈했고 라면 1개, 에너지바 1개, 초콜릿 반 개로 몸도 든든했다. 여전히 신경 쓰이는 시체만 아니면 안락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지금은 잠을 청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산에서 내려가기 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 깊지 않은 동굴 덕에 시체와의 거리는 불과 2m 남짓. 담담해지려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온갖 상상에 빠져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 덕에 손전등을 끄는 대신 약하게 낮추었다. 잘 때 빛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터였다. 잠 못 들고 밤새 뒤척이면 어쩌나 하는 내 걱정과는 달리 따뜻한 침낭 안에 몸을 눕히자마자 피로와 포만감에 금세 졸음이 몰려왔다. 잠을 깨우는 그 소리는 눈을 뜨게 한과 동시에 따뜻하게 데워진 몸을 차갑게 식혔다. 좁은 동굴 속을 은은히 채워가는 방울소리. 몸이 떨려오고 있었다. 방울은 마치 누가 흔들고 있기라도 한 듯 일정한 주기로 울려대었다. 내가 보지 못한 방울이 어딘가에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애써 무시한 채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 시끄럽다기보단 정신이 또렷해질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했다. 가빠오는 숨을 진정시키고는 몸을 일으켰다. 약하게 켜진 손전등은 내 발치도 제대로 비추지 못했으니 몸소 일어나서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울을 찾아야 한다. 천천히 동굴 가장 깊은 곳을 비추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붉은 무언가가 빛을 가로막아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숨쉬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화려한 붉은색의 소매 사이로 내민 검푸른 손. 그 손이 방울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몸의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순간 동굴이 무너질 듯 괴성을 지르며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해가 떨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밭을 급히 뛰어나간 대가는 참혹했다. 한순간에 미끄러져 한참을 구른 뒤 간신히 멈추고 나자 추위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잠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삼킨 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왼쪽 다리는 접질렸는지 욱신거림이 심했고
왼팔에선 피가 나고 있다. 다른 곳은 단순 타박상 정도인 듯 했지만 문제는 추위였다. 침낭에서 바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신발도 없이 두꺼운 양말이 전부였고 겉옷 역시 동굴에 벗어놓은 채였다. 손전등까지 던져버리고 왔으니 이대로라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향해 천천히 다가갈 게 뻔했다. 몸의 고통과 생존 본능은 공포심을 이기기에 충분했다. 절뚝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전등 불빛이라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한층 더 사나워진 눈밭을 뚫고 나오지 못한 모양이었다. 일단은 굴러내려온 경사면을 따라 조금씩 움직여보기로 했다. 그마저도 늦장을 부린다면 금세 새로 내린 눈이 덮어버릴 터였다. 맨살이 드러난 손과 얼굴, 목덜미의 감각이 사라져갈 때쯤에서야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 마음과는 달리 걸음을 멈춰야 했다. 동굴 안에서는 또렷한 방울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다시금 공포심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며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건 대체 뭘까? 산 사람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절대 살아있는 사람일 수 없다. 귀신이라거나 그 비슷한 걸 믿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외에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만히 고민할 시간은 없었기에 주저하면서도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방울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며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다. 안에 누가 있어요?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여전한 방울소리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천천히 몸을 움직여 떨어진 손전등을 집어들고 안쪽을 비추었다. 하지만 제발 없기를 바랬건만 여전히 그건 그 자리에 서서 방울을 흔들고 있었다. 다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내고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TV에서 자주 보던 붉은 옷을 입은 무당. 손전등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얼굴 쪽을 바라보자 챙에 있는 모자 아래로 생기 없이 쪼그라든 얼굴이 보였다. 미라처럼 눈두덩이가 쑥 들어간 바싹 마른 얼굴이었다. 시체가 분명함에도 아무렇지 않게 두 발로 서서 방울을 흔드는 기괴한 모습.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를 꽉 담은 것도 모자라 발가락까지 힘을 꽉 줘야 했다. 굳어진 몸이 풀리는 데는 또다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고 있는 것이 무서웠지만 고개를 돌리는 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것에 시선을 떼지 않으며 조금씩 뒤로 물러나 젖은 옷을 벗고는 버너를 켜서 몸을 말렸다. 혹여나 내가 잠든다면, 그게 아니라도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판다면 갑자기 내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덕에 몸을 침낭으로 감싼 채 그 무언가를 노려보며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았는지 동굴 안으로 밝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새벽녘에 까무룩 잠이 든 것 같았다. 다급히 고개를 돌려 바라본 동굴 안쪽은 처음 왔을 때처럼 널브러진 무당의 시체가 있었다. 그렇다고 어제 일이 꿈인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통증이 남은 발목이 그를 증명했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자세의 시체가 그를 증명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날이 밝았으니 한시라도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다. 다행히 눈은 그쳤다. 조심만 한다면 어떻게든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젯밤과는 반대로 시체 쪽에 눈길도 주지 않고는 짐을 챙겨 동굴을 빠져나왔다. 애초에 그리 높은 산도 아니었고 그리 험하지도 않은지라 다친 다리로도 산을 내려오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별일 없었다면 경찰서든 어디든 연락해서 동굴에 대해 이야기를 했겠지만 도저히 그럴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집으로 향했다. 대신 마침내 터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무당, 시체, 방울, 동굴.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검색하다 보니 눈길을 끄는 자료를 발견했다. 무속인이라는 누군가가 오래전 올린 게시글이었다. 때문에 잘못된 신을 섬기게 된 무당은 악신의 종복이 되어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 노예로 부려진다. 고서에는 악신을 모시던 무당이 죽은 채로 굿을 올리고 양밥을 한 기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양밥이라 함은 보통 액을 막는 걸 의미하나 여기서 말하는 양밥이란 저주에 가깝다. 악신에게 먹일 재물을 바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더 찜찜해진 기분이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전부 잊기로 했다. 무사히 빠져나온 이상 내가 잊기만 하면 전부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집에 도착해서 몸을 씻고는 짐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친 뒤 기분 좋은 노곤함에 침대에 누웠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침내 안정감을 느끼며 막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귓가에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던 그 소리는 내 잠을 깨웠다. 다급히 몸을 일으키자 있어서는 안 될 지독한 한기가 내 몸을 감싸 안았다. 어두운 동굴. 눈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고 번호도 손전등도 꺼진 완전한 어둠 속. 방울 소리만이 청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야, 니네 아빠 시체 닦는다며? 귀신 붙은 거 아니야? 항상 이렇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직업이 궁금한 걸까? 가정 통신문에 빠지지 않고 꼭 적어야 되는 부모님의 직업. 학교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건데 도대체 왜? 아이들은 서로의 부모님 직업을 물어본다. 어릴 적 아이들은 장의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은 의사라고 생각했다. 또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혀댔고 행여 누군가랑 싸우기라도 하면 엄마가 안 계실 걸 내세우며 나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장의사라는 직업은 엄마가 없는 것보다 더한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체를 닦는다. 내키지 않지만 아빠의 당당한 직업이었으며 아빠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건 내 아니란 생각이었다. 친구들은 아빠의 직업을 알고부터 서서히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괴롭힘의 전조가 되었다. 아빠의 직업이 불쾌하다고 여겼던 아이들은 점차 치지를 벗어나 귀신 붙은 아이라며 나를 괴롭혔다. 장의사란 직업이 귀신 붙은 직업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중학교 때 호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절대 아빠 직업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소문이란 건 무서울 만큼 빠르게 퍼졌고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 귀신 붙은 아이로 학교 생활을 한다. 이놈 봐라. 야, 가서 초코우유나 사와. 나는 소보루빵. 야, 나도. 난 아이스크림. 주동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내게 심부름을 시키기 무섭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뱉어댄다. 나 오늘 돈 없는데. 조심스런 나의 대답에 한쪽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표독스럽게 변하더니 그대로 내 배를 발로 걷어찬다.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며 눈물이 찔끔 났었다. 야, 돈 없으면 다냐? 근데 어떡하냐? 난 지금 초코우유가 먹고 싶은데. 뭘 쳐다보고 있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사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로 걷어차인 고통은 생각보다 무지 컸고 오른손으로 배를 감싸고는 매점으로 향했다. 당연히 내겐 초코우유나 빵을 살 돈이 없지만 교실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봐야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할 뿐. 힘없이 걸어 매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매점에 들어갈 순 없었다. 매점 옆 구석에 쭈그려 앉아 수업시간 종이치기만을 기다렸다. 수업시간 종이치면 선생님이 들어오실 테고 그럼 수업시간 45분은 버는 셈이니까. 수업시간 종이치고 난 교실로 향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지만 엎친 데 겹친 격인지 무섭게로 소문난 선생님 시간이었다. 지금 들어오는 놈 앞으로 나와. 반 아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느릿한 걸음으로
교탁 앞으로 나갔다. 종소리 못 들었나? 뭐하다가 지금 들어와? 아무 말도 못하고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답답했는지 선생님의 어성은 커져갔다. 너 선생이 말하는 게 우스워? 너 계속 말하지 않으면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야. 너 뭐하다 지금 들어왔어? 머릿속 찰나에 어쩌면 이 선생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간 서러움이 터져나오듯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애들이 괴롭혀서요. 돈 없는데 빵이랑 우유 사오라고 시켜서 늦었어요. 순간 교실은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교실 온도가 내려간 듯 피부로 느껴졌다. 그날 수업 시간은 취소 시간이 되었고 주동자와 나를 유독 괴롭히는 아이들은 부모님 소환과 더불어 반성문을 쓰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선생님의 눈치를 받게 된다면 날 덜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야, 너 따라와. 학교 시간. 호되게 혼난 아이들은 집으로 가려던 나를 붙잡았다. 그들에게 이끌려 간 곳은 학교 근처 후미진 골목길이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할 새도 없이 골목길 구석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나 진짜. 야, 니 때문에 내일 엄마 아빠 오게 생겼어, 이년아. 야, 진짜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렇게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나 할 거 없이 소리 높여 말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한 말을 뱉고 말았다. 미안한데 한 명씩 말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상황을 인지했는지 곧 표독스럽게 변했다. 이런 X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죽일까? 날 괴롭히는 주동자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내 머리채를 잡더니 날 벽으로 밀쳐냈다. 순간 중심을 잃은 나는 그대로 넘어졌고 퍽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대로 쓰러졌다. 머리에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게 느껴졌다. 그리곤 집에서 나를 기다릴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한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다. 죽은 석진이가 꿈속에 나타난다. 마치 나를 원망하듯 피눈물을 흘리며 날 노려본다. 이제는 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내가 어딜 가든 계속 나를 쫓아온다. 나를 따라 괴롭혔던 아이들도 수척해져 있다. 이전처럼 우리는 어울려 다니며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고 죽은 석진이에 대한 얘기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다. 그 후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니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못 먹은 사람 마냥 일숙해져 있었다. 우린 학교 시간에 조용히 모였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얘들아, 우리 사실대로 말하자. 어?
안 돼. 사실대로 말했다가 학교에서 잘리면 네가 책임져? 아니, 학교가 문제야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우선 빌자. 걔네 아빠한테 빌고 걔한테도 빌어보자. 어? 용서해주면 다행이야. 근데 소용없으면 어쩔 건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쟤밖에 없어. 사실상 죽인 건 최민수, 너잖아. 친구들의 화살은 나에게 돌아왔다. 난 멍하니 친구들의 얼굴만 쳐다보다 입을 떼었다. 알아. 사과하러 가자. 사실대로 말하자. 나중에 경찰서 가게 돼도 너흰 있던 그대로만 얘기해. 그럼 될 거야. 내 말이 의외였는지 조금 노란 듯 해보였지만 곧 내 말에 수긍했다. 되도록이면 오늘 바로 가자. 견디기 힘드니까. 우린 각자의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는 동네 놀이터에서 모였다. 석진이네 집은 동네에서도 유명하니 찾아가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한 장의사 집이었으니까. 석진이네 집을 향할 때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긴장감에 죄책감에 여러 감정들이 섞여 복잡한 감정을 얼굴에 들여온 채 앞만 보고 걸었다. 한참을 멍하니 가다 보니 어느새 우린 석진이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난 그런 친구들을 돌아보며 무언의 눈빛을 보냈었고 그 뜻을 알아차렸는지 친구들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석진이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오셨나 보다. 긴장감이 배로 더해졌다. 그때였다. 야, 저게 뭐야? 갑자기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었다. 우린 손가락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이 향했고 우리 모두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2층 창문에서 석진이가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은 석진이를 본 우리들은 미친 듯이 달아났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석진이의 집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려서야 우리 멈출 수 있었다. 봤어? 봤지? 어떡해. 이제 어떡하냐고. 죽었잖아. 죽은 거 아니었어? 친구들은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입술을 깨문 채 겨우 입을 떼었다. 석진이는 죽었어. 우리가 잘못 본 거야. 우린 지금 너무 긴장한 상태에다가 그래, 죄책감. 우리 지금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다 봤잖아. 그건 진짜 석진이었어. 석진이. 맞아. 나도 봤어. 똑똑히 봤어. 우릴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릴 다 죽일 거라고. 이미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만. 내가 다시 보고 올게. 내가 확인할 테니까 니들 여기서 기다려. 진짜 석진일 리가 없어. 잘못 본 거라고 우린. 친구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침을 멈추고는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다녀온다고. 내가 가서 확인하고 만약 우리가 잘못 본 거라면 내일 다시 모여서 사과하러 가자. 어?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진짜 귀신이라면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확인하러 간다고. 됐고. 니들 오늘 집에 가. 그리고 내일 만나. 난 할 말을 마치고 등을 돌려서는 석진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남아있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고자 힘껏 달렸다. 하지만 다시 석진이 집 앞에 도착하자 두려움은 더욱 배가 되었다. 혼자여서 더 그런 것 같았다. 심장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느껴졌다. 난 천천히 시선을 올려보았다. 마음을 바로잡고 2층을 보았지만 석진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갈 수 없어 담장을 넘어 현관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대문만 잠궜는지 문이 열렸다. 난 휴대폰 노래시로 집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집은 아기자기하게 꾸며 있었지만 장의사 집이어서 그런지 집안은 알코올 냄새로 가득 차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서는 내 심장이 쪼그라들 것만 같았다. 아직 죽기엔 이른 계절이지만 불안감 때문인지 쌀쌀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2층에 다다를 땐 입에서 익힘마저 나왔다. 아까 보았던 창문의 방을 향해 떼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움직여서는 겨우겨우 걸어갔다. 난 방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문을 열었지만 어둠 때문에 식별하기가 힘들었다. 휴대폰 노래시로 방 이곳저곳을 눌러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석진이를 잘못 본 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침대 구석에서 석진이가 꿈과 마찬가지로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날 노려보고 있다. 난 이 집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온갖 개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심장은 터질 것만 같고 닭살이 돋아 있었지만 우선 여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계단에서 미친 듯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온몸이 부서진 듯한 고통에 신음이 나왔지만 마치 기절하기 직전인 것처럼 머리가 몽롱해졌다. 계단 위에서는 이런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석진이를 본 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다. 다음날 눈에 떴을 땐 난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고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이들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늦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나를 걱정해 우리 부모님께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셨고 친구들은 안절부절하다 결국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 있는 나를 응급실로 보낸 뒤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2층 방에서 죽은 석진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장의사이신 석진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시체를 유기하고 있었다고. 우린 2년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를 하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던 그날의 석진이는 무엇이었을까?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석진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없다.